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해방과 함께 미군이 이 땅에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왕조 시대 그리고 식민지 시대의 경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이게 갑자기 미군이 가지고 온 이 민주주의가 온전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뒷걸음질을 치고 구테타와 유신 그리고 오공의 강압 통치를 겪는 동안에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민주주의가 형해화된 시대도 있었습니다. 또 민의와 관계없이 체육관에서 99%의 찬성률로 대통령을 뽑는 시대가 1972년부터 1987년까지 15년 동안이나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은 체육관 선거와 언론 통제로 상징되는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린 우리 국민의 자랑스러운 명예혁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월 항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는 마련이 됐지만 또 최근의 사태가 보여주듯이 실질적 민주주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7년에 태어난 사람은 올해 한국 나이로 31살입니다. 지금의 50대는 당시 길거리에 나와서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386 세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은 20대, 30대, 40대는 박종철과 6월 항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올 1월 1일부터 아까 사회자가 말한 것처럼 석 달 남짓한 기간에 책을 쓰는 동안에 우리 매니저가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1996년생으로 22살인데 올해 대학을 졸업했는데 제가 옆에 와서 거들 때 박종철을 아느냐 6월 항쟁을 아느냐 하니까 고모님 책 쓰는 걸 도와주면서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의 20대, 30대, 40대는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와 물과 공기처럼 당연하고 공짜로 주어진 것처럼 혹시 여길지 모르지만은 실제 우리 선배 세대가 여러분들이 선배 세대가 1987년 이전부터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고립고개를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역사도 배워야 하지만은 민주주의의 첫 발을 내디딘 1987년 6월 항쟁의 역사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고 저술 작업을 계속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해 주듯이 계속 조언을 해주신 고려대학교 심재철 교수가 2009년 논문에서 1987년 당시 20살 이상 먹은 100명을 가려가지고 심층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1987년 다음엔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일어난 것을 아느냐? 100명 중에 97명이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박종철이라는 이름을 아느냐? 100명 중에 90명이 부여 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기 오늘 황렬한 기자도 나왔습니다만 철아 잘 가그래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라는 그 구호를 아느냐? 그러니까 무려 70명이 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아까 동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은 책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쇼크사를 했다.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여기에도 62%가 들은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대, 30대, 40대는 박종철과 6월 항쟁을 모르는 것이죠. 참으로 역사 인식의 세대 간 간극이 아주 큰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판가름하기 어렵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여러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이부영 전 의원이 저와 며칠 전에 한 기자협회부 간담회에서 언론이 6월 항쟁의 가장 큰 수혜자다 이런 말을 했는데 6월 항쟁을 통해서 언론 자유가 꽃피었다는 점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맞는 말이지만 사실 언론 자유가 생김으로 해서 그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세속적인 출세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정계로 약진한 386으로 대표되는 정치인들이 6월 항쟁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87년에 5년차 기자로 법조 팀장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보도 지침, 아까 이 동영상에서도
뭐 부천서 성고문 사건 보도 지침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엄존해서 민감한 기사는 기자들이 아무리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더라도 지면에 여간에서 반영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책에 황렬은 기자가 수례했듯이 일부 언론사의 기자들은 써도 기사가 안 나가니까 취재 의욕을 잃어버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몇몇 언론사에는 기사를 쓰면 쓰는 대로 나가니까 더욱더 사명감이 불타올랐고 특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보도지침으로 홍보를 조정하는 기구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의 정식 기구 편지에 들어있었고 수시로 주정관들이 제가 저 어린 기자 시절에도 편집국에 드나들면서 지면 제작에 간섭을 했습니다. 그런 권위주의 시대에 보도지침을 준수하라는 청와대 홍보수석실, 또 문공부 홍보조정실, 안기부 이런 삼각편대의 압력을 버텨낸 회사의 경영진, 그리고 기자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지면의 방향을 잡은 남시욱 편집국장과 정구정 당시 사회부장이 오늘 북콘서트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정구정 사회부장이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과 6월 항쟁 30주년을 맞아서 제게 책을 한번 써보라고 계속 집요하게 압력을 넣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논설주간에다가 전무로 회사 행사도 뛰어다니고 논설회의도 참석하느라고 차분히 앉아서 책을 쓸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제가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좀 요람적인 표현이지만 제가 좀 연식이 좀 오래돼서 올해 이제 고문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시간이 고문이 돼서 널널해지면서야 비로소 고문에 대해서 책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 정구정 부장과 사회부원들이 몇 번 모여서 저를 대표집필자로 정하시고 그랬습니다. 1987년 그때나 2017년 지금이나 나는 이 발로 뛰는 기자가 아니라 라이터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동아일보 사회부를 중심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어떻느냐, 또는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한번 책을 만들어보는 것도 어떻느냐 이랬는데 최종적인 논의는 1987년 역사 전체를 써보자. 이게 박종철의 죽음으로부터 김승훈 신부, 그 다음에 1주년인 또 강민창 치안본부 부장의 구속까지 이 전체 역사를 써보자는 의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저의 책의 서두를 폭통 전야를 예고한 2.12 총선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1985년 총선에서 신한민주당과 민한당의 그 투표가 여당인 민정당을 압도했습니다. 여당이 전국구 의석의 3분의 1을 가져가는 그런 선거법 때문에 여소야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두환 정부는 총선 패배라는 일격을 당한 것이죠. 2.12 총선 결과에 고무된 그리고 학생 재야인사 이런 사람들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점점 확대되고 격렬해지면서 안기부, 보안사, 경찰서 등에서 언론인에 대한 고문, 이 책에도 나오는 김근태 씨에 대한 전기고문, 부천경찰서 성고문 이런 야만적인 고문이 횡행했습니다. 이런 고문의 연장선상에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도 터져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책에는 그 당시 사건이 터지자마자 제1보를 신속하게 가장 먼저 알린 신성호 기자,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는 했지만 그 신성호 기자의 역할로부터 또 이 사건을 재점화한 이부영 씨, 또 김정남, 함세원, 김승문 신부의 또 우리 최환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장의 역할까지 모두 정확하게 기술하면서 그 가운데 동아일보의 역할은 겸손하게 기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하나 집요하게 따져 들어가고 천착을 한 것은 1979년에는 12.12라는 군부 유혈 충돌도 서슴지 않았고 1980년 5월에는 광주에서 시위대들을 향해서 피비린내 나는 진압을 했던 전두환 대통령이 왜 6월 항쟁의 결정적 고비에서는 군을 동원하지 않았을까? 이 문제를 천착을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증언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1980년 광주 사태 때와는 광주 민주화 운동 때와는 달리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6월 19일 그때 1979년 6월 19일 오전 10시경에 청와대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 안기부장, 국방부 장관, 3군 참모총장, 수도방위 사령관, 보안사령관 등을 청와대로 소집해서 군 병력 배치를 포함한 비상조치를 하달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 비상조치라는 것은 계엄령보다 훨씬 더 센 거다. 군법회의도 설치하고 정당 해산도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다가 오후 2시에 제임스 밀리 미국 대사를 만나서 레이건의 친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최근에 나온 전두환 회고록에 따르면 그 레이건의 친서에는 군부대를 동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이런 권유가 들어있었습니다. 또 전두환 대통령이 서울올림픽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했습니다. 서울에서 소요 사태가 나면은 개최지를 옮겨야 한다는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일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광주 문제가 집권 내내 부담이 됐습니다. 광주라는 지방 도시에서 일어난 문제로 7년 내내 골머리를 앓았는데 수도 서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이런 것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또 정권을 물려받게 되어 있는 노태우 씨가 군부 동원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또 군대 내에서도 민병돈 특전사령관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주 사태처럼 이 시위가 또 부마 사태처럼 시위가 나면 특전사가 가장 진압에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나도 굉장히 부담을 느꼈다. 그리고 군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고명승 보안사령관을 통해서 전두환 대통령한테 지금은 군을 동원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본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고명승 사령관한테 누가 한 얘기야? 민병돈 특전사령관의 얘기입니다. 피식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그런 증언도 삼각 확인을 통해서 알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과거의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당시 증인 또는 딥스루트를 만나서 그때 못했던 이야기를 새롭게 찾아내고 팩트를 발굴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또 6월 항쟁에 도화선을 제공한 박종철 군이 어떤 사람이었나 이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실제로는 알려지지 않은 게 많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박종철 군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한 챕터를 썼습니다. 이 대학생 22살의 이 대학생이 굉장히 원칙주의자입니다. 당시 대학생들은 농활, 농촌 봉사활동을 가는 의식화 학습의 한 형태로 농활을 갔는데 농활을 가면은 절대 농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해서 먹을 걸 다 싸가지고 가서 자취를 해서 먹었는데 농민들이 미안하니까 국수 같은 걸 삶아와가지고 먹어라. 너희들 안 먹으면 다 불어 터져서 버려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하면 다른 학생들은 와서 조금씩 먹는데 박종철이는 안 먹었다고 해요. 이런 아주 원칙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사실 박종철이가 자기가 저지른 행위 때문에 고문을 당한 게 아닙니다. 박종운의 그 주요 수배자의 행선지를 대라. 이것 때문에 고문을 당했는데 좀 적당히 둘러대거나 좀 아는 거라도 말했으면 이렇게 가혹한 고문은 당하지 않고 목숨을 잃는 사태까지 안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가져온 1987년의 역사를 재점하는데 이 책의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자리 뒤에 2대 저널리즘 스쿨 학생들도 와 있는데 젊은 이들이 이게 일독을 추천하면서 제 말로 발음하겠습니다.